이제 원천징수 문제 봅시다. 자, 여러분들이 시험 보실 때에 만약에 자기도 모르게 긴장할 수도가 있죠. 근데 시작할 때 내가 긴장된다는 느낌이 들 수가 있어요. 그 느낌이 드시면 이 원천징수 문제를 먼저 푸세요. 왜냐하면 이 원천징수 문제는 앞에 문제들하고 연결되는 게 단 하나도 없기 때문에 독립적으로 작동이 되니까 이걸 먼저 푸셔도 되니까. 왜냐하면 붕괴해서 실수하면 데미지가 훨씬 더 커요. 그런데 여기에서는 실수해봐야 1점이 빠질까 말까 된다라는 거 알고 계시죠? 제가 계속 이야기했었죠.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그 주위에 보면 도대체 뭐 하는 사람인지 모르겠지만 시작하자마자 뭔가를 계속 입력하는 놈들이 있어요. 그럼 그 분위기 페이스에 말리시는 경우들이 있어요. 나는 지금 붕괴해야겠는데 갑자기 옆에서 뭔가를 바 입력하고 있어요. 그럼 그 페이스에 말리시면, 여러분 조급해지면 실수가 계속 나오기 때문에, 그러면 내가 그 분위기에 휩쓸릴 것 같으면 차라리 이 문제들 보면 이건 바로 입력할 게 없죠. 읽어봐야 되잖아. 그러면서 템포를 내가 변형을 줘버리는 것도 하나의 방법으로 쓸 수 있으니까, 주위에 영향을 좀 많이 받으시는 분들은 그냥 시험 보는 순서 스타일을 좀 바꿔버리세요. 자, 그럼 첫 번째 문제 보면, 자, 다음 자료 보고 미혼인 영업사원 김희민의 필요한 수당공제 등록, 사월분 급여 자료 입력 및 원천징수 이행사항 신고서를 작성하시오. 자, 그럼 뭐 급여에 대한 아래쪽 내용에 미혼이라는 건 왜 알려줬어? 사원 등록할 것도 아닌데, 그죠? 자, 그럼 사월분 급여 지급일은 4월 30일이고 당회사는 식사를 별도로 제공하지 아니한다. 그럼 비과세란 이야기고, 식대는 자가운전 보조금은 지급 명의의 차량을 소유하고 있고 그 차량을 업무 수행에 이용하고 있다. 또한 시내교통비를 별도로 지급하고 있지 않다. 그럼 자가운전 보조금도 우리 비과세란 이야기고, 모든 수당은 월정액 정기에 해당한다. 그럼 이번에 언급했으니까 정기로 전부 다 수정해주고, 급여대장 작성 시 과세 여부를 판단하여 필요한 수당은 추가 등록하고 사용하지 않는 수당은 사용 여부를 모두 부로 변경하며 급여 명세서에 제시된 항목 및 금액이 표시될 수 있도록 작성한다. 전부 다 부라고 하라 그랬네요. 나머지들은. 자, 그리고 불러온 데이터 무시하고 직접 작성한다. 전월 미환급세액 12만 6천 원이 있네요. 원천징수 이행사항 신고서 때문에 적어놓은 거죠. 자, 그럼 먼저 급여 자료 입력으로 가서 수당 공제로 가고, 자, 우리 식대하고 자가운전 보조금 그대로 비과세로 쓸 거고, 자, 그리고 얘는 빼면 지금 얘네들만 사용을 할 거죠. 기본급부터 월차 수당까지. 그리고 모두 정기라 그랬으니까 모두 정기로 바꿔주고, 사용하지 않는 거는 모두 부라고 처리해주고. 그럼 이제 수당 등록이 끝났죠. 이제 확인하고, 자, 급여는 4월달 급여를 4월 30일 날 이희민 사원에 400만원, 10만원, 20만원, 30만원, 60만원 국민연금, 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 고용보험, 소득세, 지방소득세 다 일치하네요. 자, 이렇게 하면 급여자료 입력은 전부 다 끝났고, 다음 원천징수 이행사항 신고서를 클릭해서 4월 기속급여를 4월 말일날 지급했으니까, 자, 4월부터 4월 쓰고, 전월 미환급세액이 12만 6천 원 있다고 했으니까
여기에 전월 미환급세액 써주고 창 닫으면서 저장하면 끝나죠. 이렇게 하면 얘는 끝이고, 다음 2번 다음은 사원 최수정의 연말정산을 위한 자료이다. 부양가족은 별도의 소득이 없고 최수정과 같이 생계를 같이 하고 있다. 사원 등록에 부양가족 명세 탭에서 부양가족 입력하고, 그리고 연말정산 초과자료 입력에서 월세주택 임차 차입 탭과 연말정산 입력 탭을 작성하시오. 자, 최수정의 총급여는 5천만 원이며 최수정의 세부담 최소화를 가정한다. 자, 그럼 최수정이 있는데, 자, 최수정은 여자죠. 그리고 오른쪽에 적혀 있네요. 제가 여자죠라고 하면서 보니까 배우자가 없어서 바로 생각하려고 그랬는데, 과세기간 종료 현재 무주택자이며 한부모에 해당한대요. 그럼 한부모 잠시 후에 체크하고, 그리고 직계존속 어머니는 장애인 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이니까 우리 장애 체크를 해줘야 되겠죠. 자, 그리고 지금 부양가족은 다 소득이 없다라고 했어요. 그리고 직계비속이 5살짜리 취약전 아동이 있네요. 자, 그럼 먼저 사원 등록 가서 최수정 사원의 부양가족 명세에, 자, 본인 한부모 공제 체크하고, 다음 1번 직계존속 윤여선 내국인이고 어머니는 장애가 있으셔서 기본공제 대상이 되시고, 다음 4번 직계비속 최한나는 크게 특이사항 없이 소득금액 없으니까 기본공제 대상이 되고, 다음 이제 연말정산 추가자료 입력 메뉴에 가서 최수정 씨 불러오고 자, 주택 임대차 현황이 있는데, 자, 지금 무주택 뭐 세대주고 뭐 7천만 원도 안 넘고 5천만 원이라고 적혀 있으니까 우리 월세 세액 공제는 별 문제가 없죠. 그리고 문제에서도 월세 세액 공제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가정한대요. 자, 그럼 먼저 월세 주택 임차 차입 탭에 가서 우리 임대인 성명 홍현우, 유형은 단독주택이고 계약 면적은 60제곱미터, 계약은 2020년 1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 연간 월세액은 840만 원이다. 다음 지금 우리 부양가족은 모두 기본공제 대상자고, 그죠? 소득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자, 그럼 신용카드는 특별한 말 없으면 뭐 본인이 쓴 거죠. 그래서 아래 신용카드, 지불카드, 현금 영수증 사용액은 모두 최수정 본인 명의의 증빙이라 가정한다. 그럼 신용카드 사용액인데
안경 구입비가 포함. 여기 아래 안경 구입비 적혀 있죠. 자, 이 60만 원 적혀 있는데 의료비 세액공제에서는 50만 원이라는 제한을 가지는 거지만 신용카드에서는 그냥 그런 거 신경 안 써도 되죠. 의료비 공제 안 되는 10만 원도 신용카드 공제되는 거고 의료비 공제되는 50만 원도 되는 거니까 그냥 60만 원 다 들어가 있으면 돼요. 그래서 신경 쓸 거 없고 직불카드는 40만 원이 전통시장 사용본이니까 전통시장에 따로 써줘야 되겠죠. 그래서 100만 원만 직불카드에 쓰고 전통시장에 40만 원 쓸 거고 현금 영수증은 120만 원인데 중국어 학원비가 결제됐어요. 자, 그럼 중국어 학원비가 아래쪽에 있는데 자, 우리 어학 학원 다닌 거는 공제가 안 되죠. 그렇죠? 지금 최수종 본인 건데 본인도 안 되기 때문에 교육비 공제 안 된 거는 신용카드 공제가 되죠. 그래서 120만 원 현금 영수증 공제가 되겠네요. 자, 그럼 먼저 신용카드에 가서 자, 본인 거 신용카드 사용액 2천만 원과 직불카드 100만 원, 전통시장 40만 원, 현금 영수증 120만 원. 다음 자, 보험료에서 일반 보장성 보험료가 100만 원인데 시손 의료보험금 수령액은 30만 원이래요. 그럼 보험료 100만 원 다 되나요? 우리 실아씨 너무 신나게 고개를 흔드는데. 자, 우리 시손 의료보험금 수령액은 안 된다고 한 게 어떤 공제였죠? 의료비 공제였잖아. 보험료에서 안 된다고 한 적이 없죠. 이건 의료비에서 시손보험금 탄 거는 내가 지출한 거 아니잖아, 그럼. 그래서 의료비에서 이걸 안 해준다는 거지 보험료 납부 금액에서 빼준다는 말이 아니죠. 빼라는 말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보장성 보험은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럼 여기 실업보존료 안경이 뭐 시손보험이 있나 봐요. 그래서 이 60만 원에서 30만 원을 빼야 되는 거지 보험료에서 30만 원을 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시죠? 그래서 보장성 보험료는 100만 원이 되고 그리고 어머니 장애인 전용 보장성 보험료 200만 원 되고 저축성 보험은 안 되겠죠. 얘는 저축성은 뭐 어떻게든 안 되는 거니까 그러면 자, 보험료는 일반에 100만 원 그리고 장애인 전용 보장성 보험에 200만 원. 다음 그럼 의료비에서 뭐 신용카드 결제비에 상관없이 처리한 거고 자, 여기에서 60만 원 중에 시선 의료보험금 30만 원 빼면 얘는 30만 원만 되죠. 그럼 안경이니까 30만 원만 되는 거면 본인 의료비에서 30만 원이 된다고 써주면 되겠네요. 자, 다음 교육비에서 원격 대학 등록금 납입액이 200만 원이에요. 그럼 본인 교육비니까 문제 없고 중국어 학원비는 여기서 경제가 안 되겠죠. 그래서 본인 교육비 200만 원만 교육비에서 200만 원 이렇게 쓰시고 다음 의료비는 윤여선 어머니 질병치료비가 120만 원 있어요. 어머니는 장애가 있으셨죠. 그래서 장애인의
120만 원이고 교육비 그냥 바로 보이는데 노인대학교 등록금인데 직계 존속의 교육비는 안 되죠. 그렇기 때문에 질병치료비 120만 원만 의료비에 장애인 칸에 120만 원 써주고 그리고 취약전 아동이죠. 영유아 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납입액이 50만 원. 건강진단비 50만 원. 건강진단비도 되죠. 검진비도 되고 진단비도 되고 다 되는 거예요. 그러면 둘 다 교육비에 취약전 아동 50만 원. 그리고 의료비에서 그 밖에 공제 대상에 50만 원. 이렇게 하고 확인하면 자, 이번 것도 끝났고 자 그럼 이제 다시 우리 제일 앞 페이지로 가서 자 이론 문제를 봅시다. 제 의자가 앉아 있으면 점점점 낮아져요. 내려가요. 그래서 자 이제 1번부터 봅시다. 자 1번 다음 중 회계 정책 또는 회계 추정의 변경과 관련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정책의 변경, 추정의 변경 이야기했던 거 기억나시나요? 자 정책의 변경, 추정의 변경은 자 얘는 정책 추정 제가 이야기할 때 어느 게 중요하게 느껴진다라고 했죠? 정책이 더 중요하게 느껴지죠? 그래서 정책의 변경이 훨씬 더 중요한 변경이니까 우리는 정책의 변경은 과거의 내용까지 소급해서 변경을 할 거고 추정의 변경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는 거예요. 간단한 감가상각이라든지 감가상각 방법이나 내용 연수라든지 아니면 대손충당금 설정하는 추정률이라든지 이런 거 변경이에요. 그래서 이거 추정의 변경은 지금 올해 기초부터 올해 거부터 올해 이후 거에 반영한다라고 해서 전진법을 쓰는 거고 정책의 변경은 과거 걸 소급해서 하는 소급법을 쓸 거예요. 정책의 변경은 그 회계 기준을 바꾸거나 일반 기업 회계 기준에서 IFRS로 바꾸거나 아니면 재고자산 평가 방법을 바꾸거나 그런 것처럼 중대한 변경들이에요. 자, 그럼 그걸 가지고 보면 자, 1번에 회계 추정의 변경은 소급하여 적용하는 것이 원칙이다. 자, 추정이 정책보다 중요하지 않는 거라 그랬죠. 소급이 아니라 전진법을 써서 올해 거부터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1번은 틀렸고 자, 이번에 회계 정책의 변경과 추정의 변경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경우 자, 이 두 개가 동시에 일어나면 당연히 중요한 것부터 먼저 손대야 되겠죠. 그래서 정책의 변경에 의한 누적 효과를 먼저 계산한다. 그럼 2번은 정확한 표현이고 3번 회계 변경의 효과를 회계 정책의 변경과 추정의 변경으로 구분이 불가능한 경우 지금 중요하다 중요하지 않다를 구분을 못한다는 건 중요한 건가요? 중요한지 중요하지 않는지를 구분 못한다는 건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죠? 제가 우스갯소리로 이런 표현을 해요. 여러분들이 문제를 봤는데 알 것 같기도 하고 모를 것 같기도 하고 그거 아는 건가요? 모르는 거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중요하지 않으니까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추정의 변경으로 보는 거예요. 두 개 구분이 안 되면 자 다음 4번에 회계 정책의 변경을 반영한 재무제표가 더 신뢰성 있고 목적 적합한 정보를 제공한다면 회계 정책을 변경할 수 있다. 당연히 재무회계를 하는 목적이 외부 이해관계자에게 유용한 정보를 주는 건데 주요 지적 특성인 신뢰성과 목적 적합성을 높일 수 있다면 당연히 바꿔야 되겠죠. 우리가 지금 하는 목적이 이건데 그래서 답은 1번이 틀린 거고
자, 다음 2번. 자, 다음 중 유형자산 취득 시 회계 처리와 관련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1번. 유형자산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국공채 등에 불가피하게 매입하는 경우 해당 채권의 실제 매입 가액과 채권의 공정가치 차익은 해당 유형자산의 취득 원가에 포함한다. 자, 이거 무슨 말인지 이해가시나요? 자, 제가 불가피하게 매입하는 유가증권 하면서 우리 자동차나 건물이나 땅을 살 때 그 유가증권 할 때 우리는 액면금액으로 취득하고 공정가액으로 취득원가를 인식하면서 차이나는 금액만큼은 손해본 돈이니까 취득원가에 포함한다라고 했죠. 지금 그 이야기를 이렇게 글로 적은 거죠. 실제 매입 가격하고 액면가하고 공정가치 차이는 취득원가에 포함한다. 얘를 샀기 때문에 손해본 돈이니까. 그래서 1번은 정확한 지문이죠. 자, 이번에 건물을 증여로 취득한 경우 취득원가를 계상하지 않는다. 맞나요? 자, 우리 공짜로 받게 되면 회계처리 어떻게 하죠? 자산 수정이익이라고 공정가치를 인식하는 거 했던 기억나시죠? 그럼 자산 수정이익으로 처리하는데 얘는 회계처리를 하지 않는다라고 해서 계상하지 않는다 해서 2번은 틀렸네요. 자, 다음 3번. 건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사용 중인 기존 건물을 철거하는 경우 철거 비용은 전액 단기 비용으로 처리한다. 자, 우리 사용 중이던 건물을 철거하게 되면 이 철거비는 자, 계정강은 뭐라고 할까요? 자, 취득했을 때 있던 기존 건물을 즉시 철거하면 계정강 뭐라고 했죠? 토지라고 했죠. 그건 우리 앞에 불공자 때 썼던 거고, 얘는 사용 중이던 건물을 지우면 우리는 유형자산 처분 손실에 더해주게 되죠. 얘 없애면서 더 손해본 돈이라고 처리했잖아. 유형자산 처분 손실이니까 얘는 영업의 비용이죠. 그래서 단기 비용 처리한다. 정확한 지문이죠. 그렇죠? 자, 다음 4번에 정부 보조금으로 자산 취득 시 해당 정부 보조금은 해당 자산의 취득 원가에 차감하는 형식으로 기재한다. 우리 취득하게 되면 일단 돈 준 걸 다 자산 가격 쓰고 정부 지원금 받은 것만큼 우리는 정부 보조금 혹은 국고 보조금으로 해서 차감 계정으로 달아두는 거였죠. 그래서 자, 얘도 맞고 틀린 거는 2번이 틀렸네요. 자, 다음 3번. 다음 중 무형자산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무형자산 상각 방법은 모든 상각 방법을 쓸 수가 있는데 그 모든 상각 방법이라는 건 유형자산 감가상각 방법들을 이야기하는 거죠. 정해법, 연수학계법, 생산자인비례법, 정률법, 이중체감법 있는데 얘는 장난친다고 유효이자율법을 집어넣었죠. 이 유효이자율법은 우리가 채권의 이자 비용 이자 수익을 인식하는 방법을 유효이자율법이라고 하는 거였죠. 그죠? 자, 그래서 우리 시험에서 쪼잔하게 이런 행동 좀 잘해요. 막 여러 개 적혀 있으면 몇 개만 보고 맞아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 여러 개 중에 한 개가 틀린 걸 집어넣는 경우가 들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얘도 확인을 하셔야 돼요. 자, 다음 이번에 내부적으로 창출한 영업권은 무형자산으로 인식할 수 없다. 내부 창출한 영업권은 인식 안 하는 거죠. 자, 다음 3번. 무형자산에 대한 지출로서 과거 회계연도의 비용으로 인식한 지출은 그 후 기간의 무형자산의 원가로 인식할 수 없다. 과거에 이미 비용 처리한 거를 소급해서 비용 취소하고 취득원가를 구성하는 건 말이 안 되겠죠. 과거 비용 취소하면서 취득원가 구성한다는 이야기는 우리가 서로 해본 적이 단 한 번도 없는 거예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자, 3번도 할 수 없다니까 맞고. 자, 다음 4번. 자, 무형자산의 상각 대상 금액은 그 자산의 추정 내역연수 동안 체계적인 방법에 의하여 비용으로 배분한다. 그게
우리 생각하는 목적이다라고 보시면 되죠. 우리가 사용하는 기간 동안 우리가 체계적으로 비용화하는 게 목적이에요. 자, 그래서 답이 1번이 틀렸네요. 자, 다음 4번. 다음 중 자본 조정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자, 자본 조정을 우리가 외우진 않았는데, 자, 자기 주식, 주식 할인 말인 자금, 감자 차손, 그리고 매도가는 증권 평가익 보는 순간 이상한 애가 있지 않나요? 우리 자주 봤던 거. 이건 제가 정말 한 10번은 이야기했을 거예요. 매도가는 증권 평가익 평가 손실은 기타 포괄 손익 누계액이라고. 유가증권 하면서도 이야기하고 자본하면서도 이야기하고. 그래서 얘가 틀린 거죠. 이런 거 내가 확신이 안 선다. 그럴 때는 계정강록 및 적요 등록 가서 자본의 분류들이 있죠. 자본 조정 눌러서 여기까지가 자본 조정이에요. 그럼 자기 주식 있고 보기에 있는 주식 할인 발행 자금도 있고 감자 차손도 있고 매도가는 증권 평가 손실은 기타 포괄 손익 누계액이 있죠. 이런 식으로도 보셔도 돼요. 자, 다음 5번. 다음 중 사례의 회계 처리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틀린 것은? 자, 3월 1일 날 $10,000 상당의 제품을 해외 외상으로 판매하였다. 적용 환율은 달러당 1,000원. 그럼 1,000만 원의 외상 매출금이 나오게 되겠죠. 자, 분계를 넣어볼까요? 자, 3월 1일 날에는 처면에 외상 매출금 1,000만 원, 대변의 제품 매출 1,000만 원 이렇게 분개했을 거고, 3월 31일 날 1,000만 원의 외상 매출금이 보통 예금에 입금되었다. $10,000에. 그러면 외상 매출금 1,000만 원을 지우고 차변에 보통 예금에 돈 들어오는데 달러당 1,050원. 그러면 1,050만 원이 들어오게 되겠죠. 그럼 차이 나는 이 50만 원은 이번에 거래가 일어난 거죠. 상한이나 회수로 인해 발생하는 건 외환 차익, 외환 차손. 그럼 얘는 외환 차익이 되게 되겠죠. 자, 그럼 이 분계 가지고 보면, 자, 1번은 3월 1일 날 회계 처리 시 차변에는 외상 매출금 계정 과목하고, 3월 1일 회계 처리 시 대변에는 제품 매출이고, 3월 31일 회계 처리 때 차변에는 보통 예금, 3월 31일 회계 처리 시 대변에는 외상 매출금 감소와 외화 환산 이익이 발생한다. 이걸로 틀렸네요. 환산은 기말에 하는 거라 그랬죠. 근데 얘는 지금 이걸 포인트로 해서 우리한테 문제를 낸 거네요. 자, 다음 이제 6번 볼게요. 자, 6번. 다음의 그래프는 저업도에 따른 원가의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변동 원가에 해당하는 그래프만 짝지어진 것은? 변동 원가는 총원가 그래프는 비례 그래프고, 우리 변동비는 총원가는 이거, 단위당 원가는 이거. 그죠? 그럼 고정비는 총원가는 이거, 단위당 원가는 반비례. 이거였었죠. 이건 고정비 그래프고, 그럼 Y축을 봤을 때 총원가는 지금 단위당 원가는 일정하다. 그럼 AC가 되겠네요. 그래서 답은 1번이 되네요. 자, 다음 7번.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매출 원가를 계산하면 얼마인가? 자,
그럼 자, 이번에 질문한 거는 이 금액을 물어본 거죠. 그럼 문제에서 준 정보를 입력해 보면 기초재용품 재고액은 50만 원이고 단기총 제조 원가는 200만 원이고 기말 제공품 재고액이 100만 원이고 기초 제품 재고액이 40만 원. 기말 제품 재고액이 45만 원이다. 자, 이렇게만 칸 채웠으면 이제 더하기 빼기죠. 250, 100 빼면 150만 원이고 그럼 단기 제품 제조 원가는 150만 원이고 190만 원에 45만 원 빼면 얘는 145만 원이 되겠네요. 그래서 답은 1번이 되네요. 다음 8번. 다음 중 보조 부문의 원가를 제조 부문에 배분하는 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직접배분법은 보조 부문 상호 간에 행해지는 용역의 수수를 무시하고 보조 부문 원가를 각 제조 부문에만 배분하는 방법이다. 용역수수 관계 무시하고 제조 부문에만 비율대로 안분하는 방식이 직접배분법이었죠. 그래서 1번은 맞고, 두 번째 단계배분법은 보조 부문 원가의 배분 순서를 정하여 그 순서에 따라 보조 부문 원가를 다른 보조 부문과 제조 부문에 단계적으로 배분하는 방법이다. 맞죠? 배분 순서 정하고 처음에는 우리 다른 보조 부문에도 배분을 해주고 그 다음에는 이제 배분을 안 해주고 한번 배분 안에는 배분 안 하는 방식으로 가는 거죠. 자, 다음 3번에 상호배분법은 보조 부문 간의 용역 수수 관계를 완전히 고려하는 방법이다. 완전히 고려한다. 맞죠? 다음 4번에 상호배분법은 이론적으로 가장 타당하고 계산이 간단하여 효율적이다. 자, 상호배분법의 단점이 어렵고 그리고 느리고 그리고 고비용이 단점이었죠. 그래서 얘가 적혀 있어서 얘는 틀렸네요. 답 4번이네요. 자, 9번. 자, 개별원가 계산과 종합원가 계산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번 개별원가 계산은 직접 재료비, 직접 노무비, 제조 간접비로 구분하여 작업 원가표에 집계한다. 자, 우리 개별원가 계산은 추적 가능한 애들 이렇게 정리해서 따로따로 쓰고 제조 간접비는 배부율을 가지고 작업 원가표에 쓰는 거니까 1번은 맞고, 이번에 종합원가 계산은 동종 제품을 대량 생산하는 방식으로 식품 가공업 등 업종에 많이 쓰이는 원가 계산 방식이다. 맞죠? 우리 인스턴트 라면이라든지 이런 것들 할 때에 종합원가 계산 방식. 그냥 한 개씩 할 필요 없고 전체 가지고 계산하는 거. 3번에 종합원가 계산은 총 제조 원가를 해당 기간 중에 만들어진 완성품 환산량으로 나누어 완성품 환산량 단위당 원가를 계산한다. 우리 종합원가 계산할 때에 완성품 환산량 계산하고 전체 금액을 집계해서 그걸 n분의 1에서
단위당 원가를 계산하고 그리고 기말제공품 계산하는 방식으로 갔죠. 다음 4번에 종합원가 계산이 개별원가 계산에 비해서 제품별 원가 계산이 보다 정확하다. 자, 한 개씩 가격은 한 개씩 금액을 계산해가는 개별원가 계산이 한 개당 가격은 당연히 더 정확하겠죠. 얘는 대략적으로 비슷하고 동질적이라는 가정하에서 나누기 n분의 1 하는 게 종합원가 계산이죠. 그래서 얘 둘이는 반대로 뒤집어서 이야기를 했네요. 그래서 답은 4번이 틀렸네요. 자, 10번. 다음의 자료에 의하여 종합원가 계산에 의한 가공비의 완성품 환산량을 계산하시오. 단 가공비는 가공 과정 동안 균등하게 발생한다고 가정한다. 가공비 물어봤으니까 당연히 균등하게 발생할 수밖에 없고, 자, 그럼 우리는 공식이 평균법은 완성량 더하기 기말량이었고, 선입선출법은 완성량 더하기 기말량 빼기 기초량이었고, 그럼 완성량은 500개네요. 더하기 기말량, 우리는 균등하게 들어간 거는 완성도 따지니까 200개에 50% 하면 100개, 그래서 얘는 600개가 되고, 선입선출법은 완성량 500개 더하기 기말 200개에 50% 100개, 그리고 기초 200개에 30% 60개를 하면 540개가 되네요. 그래서 답은 1번이 되네요. 야, 우리 원가에게 저번 주 초까지 했는데 벌써 기억이 가물가물하죠. 자, 그래서 문제 풀기 제일 가까울 때 하는데 우리는 설날이라는 복병이 있어가지고 많이 까먹었는데 지금 다시 기억도 돌리셔서 이번 주 일요일까지만 기억하시면 돼요. 자, 다음 11번 문제 볼게요. 자, 다음은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대손세액 공제를 설명한 것이다. 가장 틀린 것은 1번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후 그 공급일로부터 5년이 지난 날에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 기한까지 대손이 확정돼야 된다. 자, 우리 실기할 때 제가 몇 년도에 그 채권 성립일이 몇 년도 거부터 된다라고 했죠? 2010년도 건데 10년이 경과한 날에 확정신고 기간까지. 근데 얘는 지금 5년이라고 적혀 있죠. 지금 현재로 치면 2년 전 세법이에요. 지금은 10년이기 때문에 1번은 틀렸고, 다음 2번에 채무자의 파산, 강제집행, 사업의 폐지, 사망, 실종, 행방불명으로 인하여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은 대손 사유의 요건을 충족하여 대손세액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얘네들이 다 법원에서 인가해 주는 거네요. 자, 3번에 대손세액 공제는 일반 과세자에게만 적용되고 간이과세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대손세액 공제는 간이과세자는 부가가치세와 그 우리 공급가액과 세액을 분리해서 계산을 하지 않기 때문에 대손세액 공제는 없어요. 다음 4번에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에 대손세액 공제 변제신고서와 대손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된다. 당연히 우리는 법원 선고받았다고 하면 선고받은 내용도 같이 첨부해서 다 보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답은 1번이 틀렸네요. 자, 12번에 다음 중 부가가치세법상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것은 1번 채무불이행으로 담보물이 채무변제에 충당된 경우. 자, 이건 내가 돈 갚아야 되는데 안 갚은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의 물건을 우리가 법원이
경매에 넘겼어요. 그럼 이걸 과세 거래로 볼 거냐라는 건데 이 사람은 재산이 있었죠. 그래서 그 물건을 팔아서 갚으면 과세 거래가 되는 건데 이렇게 한다고 과세 거래가 안 되는 건 말이 안 되겠죠. 그래서 얘는 과세 거래로 볼 거예요. 1번은 맞고. 자, 이번에 사업자가 폐업할 때에 당초 매입세액이 공제된 자기 생산 취득 재화 중 남아있는 재화. 이건 폐업 시 잔존 재화의 간주 공급이죠. 다음 3번에 사업자가 당초 매입세액이 공제된 자기 생산 취득 재화를 사업과 직접적인 관계없이 자기네 개인적인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매입세액 공제된 걸 개인적으로 쓰면은 개인적 공급인 간주 공급에 걸리게 되죠. 다음 4번에 질권, 저당권 또는 양도 담보 목적으로 동산, 부동산 및 부동산상의 권리를 제공하는 경우 이거는 우리는 재화의 공급이 아니죠. 담보 목적은 재화의 공급이나 과세 거래가 아니다. 자, 다음 13번. 다음 중 부가가치세법상 공제되는 매입세액이 아닌 것은 1번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사업자로부터 발급받은 전자세금 계산서로서 국세청장에게 전송되지 아니하였으나 발급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당해 매입세. 자, 세금계산서는 발행했는데 전송을 안 한 거예요.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부가가치세에 대해서 주고 거래를 했다라는 게 확인이 가능하죠. 그러면 매입세 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두 번째, 매입차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경정청구나 경정시 제출하는 경우 당해 매입세. 경정청구는 내가 돌려받을 게 있어서 청구하는 거예요. 내가 내야 될 거는 수정신고라고만 하는 거고, 그럼 그때 당연히 공제를 해줄 거고. 3번, 예정신고 시 매입차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하지 못하여 해당 예정신고 기간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확정신고 시에 제출하는 경우에 매입세. 자, 예정 때 못한 거 확정신고 때에 공제를 해주죠. 그죠? 자, 다음 4번에 공급 시기 이후에 발급받은 세금 계산서로서 해당 공급 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 기한이 지난 후 발급받은 경우 당해 매입세. 자, 이번에는 공급 시기 이후에 발급받았는데 공급 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확정신고 기간이 지난 후에 받으면 버스 지나간 거죠. 우리가 공급 시기에 다음 달 10일까지 받으면 공제 정상적으로 전부 다 해주고 10일이 넘어가면 지연수치 가산세고 확정신고 기간이 끝나면 버스 지나간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안 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4번이 매입세액 공제가 되지 않는 거네요. 자, 다음 14번. 자, 다음 중 소득세법상 이자소득 총 수익 금액의 수입 시기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는 것은 자, 1번 저축성 보험의 보험 차익은 보험금 또는 환급금의 지급일이며 다만 기일 전에 해지하는 경우에는 그 해지일이다. 자, 우리 얘는 당연히 보험의 경우에는 이자 소득에 대해서는 저축성 보험은 내가 납입한 금액보다 환급받는 돈이 더 많은 건데 그러면 그 환급금을 받는 날인데 그 전에 해지하게 되면은 그 해지한 돈을 받는 그 해지한 날이 공급시기다라고 하니까 맞죠. 다음 두 번째, 비영업 대금의 이익은 약정일 이후 실제 이자 지급일이 원칙이다라고 적혀 있는데 약정일 이날이 비영업 대금의 이익의 공급시기예요. 그래서 실제 이자 지급일은 아니죠. 그래서 2번은 틀린 거예요. 14번 같은 문제는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꼭 이것만 가지고가 아니고 어쩌다 한 번씩 공급 시기를 가지고 다른 소득들 섞어서 한 번씩 나오는 거기 때문에 얘만 가지고 외우시는 건 좀 비효율적이에요. 자, 3번에 채권 이자와 할인액은 무기명 채권은 실제로 지급받는 날이고 기명 채권의 이자와 할인액은 약정에 의한 지급일이다. 얘는 무기명 채권은 실제고 기명된 거는 언제 받기로
서로 내 이름이 적혀 있는 거예요. 우리 회사 이름이. 자, 그래서 그 약정에 의해서 지급한 날이고 4번에 금전 사용에 따른 대가의 성격이 있는 이자와 할인액은 약정에 따른 상환일이고 다만 기일 전에 상환한 때는 그 상환일이다. 정확한 표현이니까 틀린 답은 2번이네요. 자, 15번. 다음 중 소득세법상 원천징수 대상 소득이 아닌 것은. 자, 소득세법상 원천징수 대상 소득이 아닌 것. 거주자의 소득으로 한정한다. 자, 우리 원천징수 기타 소득 내가 지급을 하죠. 누군가가 지급을 하면서 원천징수 할 수 있죠. 퇴직금도 회사가 지급하면서 원천징수하고 주겠죠. 근로소득 여러분들 월급 주면서 원천징수 하겠죠. 자, 양도소득 누가 돈 줘서 버는 건가요? 양도소득은 자기가 사온 금액에 이익 남기고 판 거잖아. 이건 나에게 소득을 지급하는 게 아니죠. 그래서 원천징수라는 게 존재할 수가 없는 소득이죠. 얘는 그래서 답은 4번이 되네요.